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무산을 놓고 어느 쪽이 외교적인 실책을 저질렀는가로 논란이 거듭됩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위안부 같은 역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국가 원수에 대한 망발 등은 그저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우리 헌법과 헌법기관의 수호 유지는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임을 바로 봐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피서철을 맞은 강릉에 이어 부산 등 지자체가 잇따라 방역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은 조기 귀국한 이후 격리 수용됐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가운데 선수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밀접 접촉자도 출전을 허용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재판에서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현직 검찰 간부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게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윤 전 총장의 주장에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고 일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등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 재난 위기 경보 단계도 높아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해부대 장병을 태운 급유 수송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장병 301명은 현재 병원이나 격리시설로 나눠서 이동 중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들이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설로 분산해서 이동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귀국한 301명의 청해부대 장병들은 현재 치료시설이나 격리시설로 이동 중인데요. 국방부는 14명 정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국군 수도병원, 10명은 대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또 확진자나 음성 판정을 받은 장병, 판정 불가 통보를 받은 장병들은 두 시설로 분산 이동됩니다.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에는 87명, 충북 민간생활지원센터에는 200명이 머물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지에서 곧바로 치료에 들어가고요. 음성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해군 자체 격리시설로 이동해 예방격리를 거친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과 가족,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원이 도착하는 대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임무단으로 출국했던 해군 148명은 현지에 남아서 문무대왕함을 몰고 약 50일간의 항해를 거쳐 복귀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모두 귀국하긴 했지만 국방부의 지휘 책임과 함정 등 파병 장병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가 2주째 1000명대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수도권 영향도 큽니다. 국내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수도권 밖에서 나올 정도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1278명으로 2주째 1000명대입니다. 수도권 환자 급증세가 주춤하고 있는데도 전체 규모가 줄지 않는 건 비수도권 증가세 때문입니다. 비중을 놓고 보면 지난 18일 국내 환자의 30%를 넘어선 뒤 이제는 33%에 달합니다.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술집 집단 감염이 잇따른 여파가 컸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최근까지 관련 확진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시설 내에서 장기간 노래, 음주 등을 통해 감염 및 전파된 것으로 밀폐 밀집돼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집단 감염 규모를 키운 겁니다. 실제로 누적 환자 200명을 넘보는 경남 김해 유흥주점 사례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줄줄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을 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겼는데도 사우나에 가거나 출근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 첫 확진이 발생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감염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원인으로 일부 이용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사우나를 방문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용자 일부는 증상 발현 후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장시간 동안 여러 시설을 이용했으며 확진자가 40명을 넘은 은평구와 노원구 헬스장 집단 감염도 유증상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곳을 오가며 일한 강사가 근육통과 기침, 발열 증세로 진단 검사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채 격렬한 스피닝 수업을 계속한 겁니다. 검사 받은 상태에서 출근을 했으니까 명백한 적이죠.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직원 중 일부가 증상이 있는 상태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와 광운대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일부가 전지훈련 기간 중 외부인을 만나면서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와 함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경계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고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확산세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을 무시를 하고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머물게 되면 주변으로의 확산이 급격히 퍼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의식이 해이해진 게 큰 문제라며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 수칙을 개인과 조직 모두 철저히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선별진료소가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여기에 더위까지 겹치면서 선별진료소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 살수차가 들어섭니다. 광장을 오가며 물을 뿌리자 달아오른 아스팔트가 금세 시원해집니다. 섭씨 34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선별진료소 더위나기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폭염 안내 문자가 올 정도로 연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곳 선별진료소는 살수차로 물을 뿌릴 뿐만 아니라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양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별진료소엔 놀이공원에서나 보던 물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쿨링포크라 불리는 분사기는 천막 위에서 부지런히 물입자를 만들어내고 물입자는 곧 천막 사이로 물방울이 돼 떨어집니다. 그늘과 함께 물이 분사되면서 천막 안은 불볕더위를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34도나 되네요. 저쪽 천막은 뜨거웠어요. 이 머리가 많이 뜨거웠는데 이쪽 천막에 이 천막 위에가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물이 떨어지면서 시원했어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한 해결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방호복까지 입은 채 더위를 나야 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얼음조끼와 쿨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방호복 안에 입는 조끼와 스카프는 얼음 막대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덥고 피부 약하신 분들은 땀띠 지금 벌써 나고 계속 약 바르고 하시더라고요. 착용 안 하는 것보다는 또 하고 있으면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는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코로나의 불볕더위까지 시민과 의료진이 이중고에 지쳐가는 가운데 선별진료소는 무더위 속에 코로나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방역당국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수도권 종교시설에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방역에 허점이 드러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명부 관리 등이 강화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안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고령자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 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 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모임이나 식사, 숙박과 실외 행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정원을 계산해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설은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최근 10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나타난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에 대해서는 출입 명부 관리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대형 매장은 개별 상점과 달리 유동 인구가 많고 출입구가 많아 출입 명부 작성의 의무가 아니었는데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겁니다. 정부는 출입 명부 작성을 시범 운영하는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지자체 업계와 협의해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강원도 강릉의 도심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해수욕장 역시 밤에는 폐쇄되면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도심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시간대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술집과 카페 등이 밀집된 또 다른 유흥가. 상가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불이 켜진 곳도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5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과 카페는 저녁 8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보니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강릉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이게 또 확진 또 방지 차원에서 조금 어렵지만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았지만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도 텅 비었습니다. 강릉 지역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최대 성수기를 맞아 기대를 걸었던 주변 횟집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숙박 예약 취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소율이 70-80%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릉시 전역에 있는 그 업소들도 다 지금 아우성이더라고요. 하지만 강릉 인근 양양과 동해 등 다른 동해안 시구는 거리 두기가 2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피서객들이 규제가 느슨한 인접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NS 비방 논란에 설전을 벌인 데 이어 박정희 찬양 논란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이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투톱을 형성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 관련 기관 임원의 비방 의혹을 두고 또 맞붙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그건 법의 문제로 봐야죠. 저기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적농단이죠, 이거는. 이에 이재명 지사 측은 해당 임원의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아닌 이사장이라고 반격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박정희 찬양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습니까?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시절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한 바 있다며 기록을 들춰낸 겁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낙연 후보 스스로 국민 분노 유발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까지 겨냥했지만 친인척 비리 막으려고 형님하고 싸우다가 결국 뭐 욕한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돼버렸는데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 문제는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과잉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두 주자의 시작은 도덕성 검증이었지만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언급하면서 지역 감정 조장으로 비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존중받을 결단이 있었다며 장기 구금의 안타까움까지 나타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충청 호남에 이어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서문시장과 동성로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했던 동산병원에선 격한 감정도 표출했습니다. 당시의 대구 봉쇄론에 분노하며 대구 시민을 한껏 축혀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가 지도자로서 존중받을 만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형사법의 기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움까지 표명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 사무처 직원들과 대변인단을 만나며 연일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일단 집토끼부터 잡아 안정권에 접어들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경선 주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는 많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내 주자들은 정책 경쟁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제를 권고 규정으로 바꿔 고용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누가 대척점에서 싸웠느냐라는 것보다는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국정을 더 운영할 수 있느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불안감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명성을 강조하면서도 당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주춤하는 지지율 속에 당내 주자들도 바짝 추격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의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주 120시간 근무 요구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잇따르는 노동자의 희생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 시절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굵직한 재벌기업 수사를 맡아 한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선언 이후부터는 노선 수정이 뚜렷합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규제 완화라는 문제도 작은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곧장 정치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노동자들의 이딴 과로사로 비통해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성토했고,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측도 노동자 희생과 장시간 노동의 종지부를 찍은 게 주 52시간 제도의 의미라며 누구에게 엉터리 과외를 받았길래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상대편 진영이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인 그 근로시간에 투입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고 그건 뭐 근로자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무리한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결국에 실패한 게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이 전한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은 친기업과 보수층 공략 행보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의 세금 관련 발언 때처럼 의도한 바와 달리 논란이 커지는 건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보수 표심 구애에 나선 윤석열 후보. 이딴 강성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대구를 방문한 윤 후보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대구 시민들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죠. 그런데 조금 과했을까요? 대구를 치켜 세우려다 다른 지역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주 120시간 노동 발언도 논란이죠. 들어보실까요?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윤 후보 측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려면 하루 17시간, 주말에 쉬기 위해서는 평일 5일 동안 하루 24시간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이어졌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의 하루 노동시간이 14시간, 일제강점기 일본 아소탄광에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루 17시간 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됐습니다.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당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김 전 비서실장의 업무 지침이 공개되며 알려진 것이었죠. 이렇다 보니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윤 후보를 두고 참모가 누구냐, 지지율이 떨어지니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57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보다 300시간이 넘게 길고요.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유례없이 많은 주자들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이전에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전의를 다지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총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의 대표까지 맡았던 황교안 전 대표를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시면서 초인류 정상국가를 이루겠다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고, 그러면서 이전에 황교안은 아니다,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고 또 그런 정부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지난번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 교체의 의지도 담겼고 국가 발전을 꼭 실현시킨다는 의지도 담으셨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범야권에 뭐 많은 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초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역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번에 들어오려면 좀 빨리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꼭 들어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뭐 국민들께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왕 정치를 하려면 예.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또 그렇게 해야 정치 또 새로 시작하는 정치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제1야당에 들어와서 예.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입당을 한다 그러면 경쟁 상대로서 아주 강력한 어떤 대결을 벌이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여러 경쟁자가 있는 것은 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면 잘 못 달리지 않습니까? 예. 여럿이 같이 달리면서 서로 힘을 내는 것이 정권 교체의 대의를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꼭 천기누설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와야 이깁니다.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분이 아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시자 전 대표이자 뭐 여러 가지 직책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국가의 공직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임명권자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 하다가 나름대로 때가 되면 이제 물러나서 그게 뭐 임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보직으로 임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임기가 차서 나올 수도 있고 한 겁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건데 국가의 어떤 사정기관의 수장이던 사람들이 연거푸 임기를 그만 다 못 채우고 나와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그 두 분이 예. 다 정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억누르고 왜곡시켜서 망가뜨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제지 예. 나와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보겠다 말한 분에게 탓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얘기 한 가지는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항명 파동이 윤 전 총장의 상당히 중요한 이력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수사 압박에 대한 지휘에 대한 항명. 근데 그때 이제 장관직으로 계셨으니까 지휘권자이기도 하셨는데 그때의 윤석열 검사에 대한 판단과 지금 정치인으로서 변모해 가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예비 후보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예. 문재인 정권과 과감하게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예. 강직한 검사였고 예. 또 앞으로도 그런 길을 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의 큰 길에 예. 함께해서 국민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의 얘기는 뭐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문제로 저희가 한번 얽힌 적이 있는데 관보에는 항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국회 나가서 황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 전보 이동 조치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관보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 대해서 항명한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절차에 이견이 있었는데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예. 아마 징계 사유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럼 가족 관련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 발언의 뉘앙스로는 가족 관련 일처럼 들려가지고 거기서 좀 혼선. 저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관직에 계시다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결국 바로 당 대표까지 맡으셨는데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을 이제 당권을 넘겨받아서 지휘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뭔가 조금은 튀는 듯한 발언과 성급한 어떤 언사 때문에 계속 그 원로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대표의 행로에 대해서. 저는 변화에는 아픔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젊은 분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동안 부족했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혼자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로들과 또 기존의 당을 지키던 분들과도 함께 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 대표를 많이 도와주라고 그렇게 성원도 보내십니까? 뭐 저는 이 대표도 도와주고 그동안 당을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지내실 때는 지지율에서 당연히 야권에서 대표적인 어떤 주자로서 1위를 하기도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은 좀 정체 상태여서 뭔가 갖고 계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저는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다시 정확하게 저를 보시고 평가를 다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정상이 될 수 있겠는가, 무너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것인데 저는 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지만은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서 책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죠. 힘들고 정말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임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튼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실 거다, 알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근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도 탄핵의 강을 제대로 못 건넜습니다. 뭐 건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되겠습니까? 탄핵은 다 이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국민들께서 함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고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엉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뭐 법조계에서도 지도자이십니다만은 한국 개신교에서도 지도자로 사실은 되어 계십니다. 좌표상. 근데 한국 개신교가 다른 종교 단체하고는 달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정부하고 늘 갈등이 있고 또 일부 좀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한테서는 국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권. 제약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해할 수는 없다고 헌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해서 그 본질적 내용까지를 침해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의 분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한두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기도 하고 시간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차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물론 아까의 진정성 또는 국가 발전에 대한 어떤 충심 같은 거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야권의 예비 후보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예.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연습하고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에 바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예. 비정상을 넘어서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가 꿈꿨던 예. 집 걱정 없고 또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는 자녀 키우기 어려움이 없는 예. 또 청년들이 꿈을 가진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초인류 정상 국가인데 지금 이런 모든 비정상들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던 나라로 가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저는 국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를 다 해봤기 때문에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또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우리 국가 위기 관리 상황을 대처해 나온 예.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권 이제 경쟁 가도를 이제 달리시는 모습 저희가 지켜보면서 선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하고 천문학적 피해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 결과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에 쓴다던 펀드 자금 1조 3천여억 원이 부실 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00억 원에 달합니다. 핵심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1심 법원은 주범인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 남짓 1조 3천억 원 넘는 투자금을 멋대로 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 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시장을 교란했고 이런 사실을 숨기려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의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이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점은 환매 중단이 임박한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보인다며 많아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재현 피고인이었던 주도하에서 이동열 피고인과 윤석호 피고인은 잘 모르고 합류된 거였고 이후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서 알게 된 것이 저희 주장이었고 재판 과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재현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범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아직 진행 중인 옵티머스 고문단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더욱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보고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압수수색하려다 일단 중단했지만 내일 재개할 계획입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의 1호 검사 사건인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평소 친하게 지낸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공수처에 3차례 직접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광철 비서관이 근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자료의 이미 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철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 대응 때문에 청와대에 없어 관련 자료의 이미 제출이 어렵다면서 공수처에 일단 철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도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기소 당일인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씨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과 유출 의혹 사건 관련이라고만 밝히면서 이광철 비서관도 주요 사건 관계인일 뿐 피의자 입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현직 검사장들과 윤 전 총장 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공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직 2개월 추미애 장관 시절이죠. 예.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어제 첫 재판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들과 증인으로 나온 검사장들 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공방이 오고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일단 뭐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실 현직 검사장 2명이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저는 뭐 기억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안에서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검사장들은 잘못을 했다라는 쪽의 주장이 있었고 변호인단은 이제 그 부분을 반박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언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쪼개져서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 이견을 가지고 다퉜던 적이 있나 굉장히 좀 사뭇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보니까 쟁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특수 공안 사건을 맡아온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들에 대한 분석, 이 이제 문건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서 과연 언론과 검찰이 어떤 유착 관계를 했고 그것을 수사를 갖다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 얘기까지 이제 한 것 같은데. 심재철 지검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재철 지검장이 당시에 이제 반부패 수사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를 맡고 있으면서 37명의 그 판사에 대한 이른바 이제 동향 문건, 파악 문건이 있었고 그게 학력이나 경력이나 세평 같은 거, 뭐 취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었는데 심 지검장은 당시에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이거는 왜 이런 식의 문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공판 검사들에게 이 배부를 하려고 한 것이냐라면서 자신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윤석열 당시의 총장이 자신에게 꼭 중요한 사건, 꼭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겨야만 하는 사건의 재판부의 판사들에 관해서 파악을 한 것이었고 혹시 그 사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왔을 경우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작성해놨던 문건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판결에서 만약에 판결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언론의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 판사 자체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그러니까 이 검찰에 불리한 재판을 했지만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3개 재판부에 아마 37명의 네.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 이제 쫙 분석돼 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대리인은 거기에서 판사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데 쓴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없었고 특히 뭐 우리법연구회 같은 것들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혹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공개되어 있는 명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가운데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말이 좀 꼬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반부패 수사부라든가 수사 실무를 하는 쪽에서 참고하라고 돌린 것이지 공판용으로 공판 검사실의 배당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판 검사들이 재판에서 재판부의 성향 파악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공판 검사실은 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배부를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심재철 어제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지검장은 아니 공판의 그 공판이라고 하는 게 이 재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검사들이 보라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공판검사실에 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모순된 게 아니냐.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수사를 맡은 검사와 그 수사를 넘겨받아 가지고 재판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 변호인과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여야 되는 이제 공판 담당 검사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공판 검사들한테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면서 안 보냈다는 게 말이냐 이 그러니까 얘기군요. 그게 굉장히 모순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위한 그 검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한다면 사실 대검의 정보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자료들을 수집하는 곳이지 그렇죠. 판사의 동향을 애초에 그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보낼 목적이었다라면 판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도 아닌데 왜 수사부를 위해서 그걸 만드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공판검사실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면서 또 반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공판검사실에 안 보냈다라고 하니까 예. 그럼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공방들이 좀 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재 전 채널A 이 기자 일단 뭐 언론이 할 일은 그게 아닌데라고 재판부로부터 야단은 맞았습니다만 일단 무죄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검사와 언론의 유착 의혹이 있다면 감찰로 가야지 왜 인권부로 갔냐 이것도 역시 계속 논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심재철 지검장도 그랬고요. 당시 수사를 했던 이제 이정현 지검장도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실 대검 감찰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부에서 조사하는 부분들 이거를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검 인권부로 보냈거든요. 인권부라고 하는 데는 사실 피의자,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뭔가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곳인데 예. 이 감찰부는 검사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언론과 유착이 의혹이 있다라면 당연히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윤 전 총장이 인권부로 보냈다. 이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인권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 자체가 검사의 비위를 들여보는 것도 아니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수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윤 전 총장이 이거를 이제 전문 수사단까지 만들어 그쪽에 배당을 해가면서 이 수사를 좀 방해하는 듯한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심재철 지검장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다음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정현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수사를 그만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본인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바로 시간이 됐었을 때 이게 사건이 알려지고 문제가 됐었을 때 압수수색을 했다라면 당시에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들을 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 자체가 한 달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다 지웠거나 상식적으로 깡통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어려웠었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검찰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쪼개진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수사를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대검에서 언론을 향해서 뭐 이른바 흘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기사들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뭐 이거 가정을 해보기는 좀 난감합니다만 만약에 감찰로 넘겼다 인권부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찰부로 넘어가서 감찰이 바로 뭐 휴대폰이건 노트북이건 다 가져다가 조사하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좀 나왔다면 이번에 1심 판결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사실 내용이 잘 모릅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상적인 어찌 보면 어제 이제 이정현 지금 뭐 검사장이 주장한 바나 아니면 심재철 검사장이 주장한 바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진짜 검언 유착이라는 게 있었던지 없었던 건지 실체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있었다면 있었던 대로 없었다면 없었던 대로 명확하게 규명이 될 텐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부분은 사실은 수사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진상을 규명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재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징계를 하는 거냐 이 문제를 이제 처리하는 건데 재판부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증인들을 불러야 됩니까? 그거는 뭐 이제 원래 신청한 순인데 배당을 이제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재판 정도에서 증인의 얘기를 듣는 걸로 아마도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반대되는 입장의 검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대검의 인권부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이제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쪽에 왜 전문수사 자문단 같은 데서 이 사건 자체를 그렇게까지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봤던 쪽의 입장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쪽 저쪽 아니면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은 듯한 사람들도 한번 불러보고 뭐 재판부는 여러 가지로 좀 애를 써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일단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한데 빨리 결론이 나고 검찰이 자기의 위상을 빨리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 기세가 한층 더하겠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폭염 재난 위기 경보 단계도 높아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서울 최고 기온은 35.2도로 지난주 금요일 기록됐습니다. 이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며 대지를 식혀줘 기온이 33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기온 상승이 시작됩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며 한반도에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열기가 계속 축적되며 더 강해지는 열돔 현상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기온은 36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처럼 더워 데프리카라는 별명이 붙은 대구보다도 기온이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중국 남부를 향하는 6호 태풍 인파로부터 열기가 공급되는데 동풍 효과까지 겹치며 서쪽이 동쪽보다 더 더워지는 겁니다. 이 6호 태풍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열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동풍의 영향들이 주로 받기 때문에 서쪽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38도 이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이번 휴일까지는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 예보도 없어 극심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불볕더위로 이번 주는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대치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련 기관을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전력 예비율이 16.8%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덕분에 더위가 한풀 꺾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력 공급 문제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력거래소를 찾아 전력 수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정비 중인 발전기 운전 일정을 앞당기고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방전 시간을 전력 피크대로 옮겨 공급량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한 바로는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곳곳에서 이 귀한 전기라는 에너지 모두 다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대용량 도심 지하발전소가 있는 서울 복합발전본부를 방문해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전력 공급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비 일정을 앞당긴 신월성 1호기는 이번 주 안에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또 화재로 멈췄던 신고리 4호기도 안정성 확인을 거쳐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불볕더위 영향으로 예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면 올여름 첫 비상 단계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전자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가전제품 매장에는 에어컨 구매 고객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때처럼 에어컨 구매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들어 가전제품 매장에서 에어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 4배가량 늘었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당장 구입해도 설치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7월 들어 에어컨 등 가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년 대비 에어컨 기획 물량을 40% 늘렸습니다. 폭염뿐 아니라 재택근무자도 많아지면서 이미 에어컨이 있는 가정에서도 방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1인 가구와 집콕 트렌드 영향으로 인해 냉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한 이동형 창문형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콕 쪽이 늘고 홈카페 열풍이 생겨나면서 얼음 정수기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음 정수기 구매가 전년 대비해가 한 10% 정도 성장을 하였고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좀 더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빨리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음료와 빙과류 판매도 부쩍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강력한 폭염과 열대야에 관련 업계는 모처럼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자동차 운반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공근로를 가던 어르신들이 참변을 당했고 차량 10여 대도 부서졌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끝나가는 전남 여수의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조끼를 입은 어르신 6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 곧바로 달려듭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는데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빵빵거리고 내려오면서 신호 대기한 차들을 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밀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까지 함께 이렇게 밀고 가는 현장이었죠, 오늘. 한 번 기우뚱하더니 앞서가던 차량 석 대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덮친 사고 차량. 어르신들이 혼비백산의 뒤로 달렸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공근로를 가던 어르신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던 차량도 들이받으면서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냥 난리였죠. 아수라장이었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위에 차가 떨어지면서 덮쳐버렸어요. 여수시는 빈소 마련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자동차 운반 차량 운전사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돈을 받은 사학재단이 적발됐습니다. 한 사람에게 많게는 1억 원을 내라고 했는데요. 6년 동안 26명에게 19억 원가량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학교 문서 보관함에서 서류들을 꺼냅니다. 수원지방법원, 그다음에 평택 지원에서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의 영장이고요. 채용 비리가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곳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과 아들인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돈을 받고 정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엔 이사장 자택에서 비공식 면접을 진행해 미리 돈을 낸 지원자 13명에게 교원 임용시험 문제를 알려줬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거 킬러 문항 있잖아. 네, 한다니까 내가 받아 적어, 알았지? 학교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잠깐만요.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결격 사유가 있던 1명을 제외하고 12명이 이곳 학교에서 정교사로 일을 했는데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모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전현직 기간제 교사나 그 부모에게 한 사람의 많게는 1억 1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돈을 낸 사람은 모두 26명, 챙긴 돈은 18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사장 측은 면접평가위원인 대학 교수를 브로커로 동원해 기간제 교사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기존 교사들에게 돈 낼 사람을 구해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대가금은 원래 한 6천만 원 정도를 재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6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브로커 활동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한 1억 1천만 원까지 많게는 받아서 돈을 내지 않은 지원자 488명은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미리 연루된 사람들이 합격이 됐으니 그 사람들이 취소가 되고 차순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경찰은 행정실장과 무죄를 유출한 교사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돈을 낸 사람들까지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가운데 7억여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학비리 차단을 위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쳐 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어제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죠. 이 보도 이후에 한겨레 신문을 인용하거나 추가 취재를 얹어서 보도한 윤석열 전 총장 의혹 관련 기사는 19일 어제 하루입니다. 제가 특정 포털을 찾아보니까 6건이 등장합니다. 흑역사가 나오나 또 의혹이 제기됐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의혹을 정리해서 보도한 뒤에 그 뒤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 측 반박을 별도 기사로 만들어서 내보낸 곳도 있습니다. 한번 2건을 보죠. 오마이뉴스에서 일단 리스트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박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경제신문은 윤석열 총장의 반박을 먼저 싣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2곳이었습니다. 또 의혹과 반박을 함께 실으면서 제목은 중립적으로 붙인 기사도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한겨레 윤 한겨레 대꾸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요거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반면 19일 하루 윤 전 총장 측이 이렇게 반박했다를 제목으로 잡아서 반박 위주로 보도한 기사는 그 포털에서 제가 46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자체가 없다. 윤 총장은 완전히 의혹을 부인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46건 중에서 악의적이라는 윤 전 총장 측의 단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쓴 기사가 절반쯤인 31건이었습니다. 오보다, 악의적 오명을 씌우려 한다. 오보인데 악의적인 오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겨레 신문은 지난번에도 악의적으로 오보를 냈다라면서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을 강조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면 부인, 과거 별장 접대도 오보였다. 한겨레 건. 또 한겨레 별장 접대 이어 악의적인 오보 또 했다. 이런 겁니다. 다른 언론사의 특정 보도를 키워주는 게 싫어서 일부러 외면하거나 되려 반박을 크게 쓰는 걸 언론에서는 물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46대 6이라는 불균형이 물타기 때문일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가운데 선수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밀접 접촉자도 출전을 허용하기로 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도쿄에 입성하고도 가장 비상이 걸린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대표팀입니다. 선수촌에서 선수 2명과 스태프 1명이 확진된 데다 선수단 21명이 밀접 접촉자로 격리됐습니다. And the rest of the group were requested to stay in their room, and then they have been able to follow the instruction. 선수 전원이 격리된 탓에 모든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자칫 개막 하루 전날 열리는 개최국 일본과 조별리그 첫 경기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전날 제출하는 출전 명단 18명 가운데 13명 이상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IOC는 코로나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는 팀이나 선수는 실격 대신 결장으로 처리하고 확진 이전 성적은 인정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종목마다 제각각입니다. 태권도나 유도처럼 하루에 예선부터 결선까지 치르는 종목은 상대가 결장하면 부전승으로 처리됩니다. 농구는 결승에 오른 팀이 빠지면 결승전 없이 은메달을 주는데 야구는 금메달 결정전에 한 팀이 못 나오면 3위 팀이 결승전에 오르고 4위 팀이 동메달을 따게 돼 형평성이 논란입니다. 축구는 별도로 피파가 관여합니다. 밀접 접촉자도 경기 6시간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는 14일, 부대 껴야 하는 상대 선수들은 불안한데도 IOC는 낙관적입니다. Each layer of filtering is a reduction in the risk for everybody else. And that's what we expect to see. And the numbers we're seeing are actually extremely low. They're probably lower than we expected to see, if anything. 어떻게든 올림픽을 끌고 나가려는 IOC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올림픽 관계자들이 감염 확대로부터 안전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일본 정부와 IOC는 선수와 취재진 등을 비누막을 씌우는 것처럼 이른바 버블 방역으로 관리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도쿄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미디어 숙소 호텔방에서 사흘간 격리해야 하는 취재진. 아침 식사는 포장해 와서 방에서 혼자 먹어야 합니다. 손 세정제와 비닐 장갑까진 좋은데 먹고 갈 건지 포장인지를 묻습니다. No. Take out. Yep. Thank you. 방역 지침에 따라 혼밥을 위해 음식을 담는 사이 식당 곳곳에는 현지인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사이사이 어린아이도 보이는데 올림픽과 관계없는 일본 사람입니다. 별다른 제지 없이 승강기도 함께 타는데 외국인 취재진을 보자 흠칫 일본인도 놀랍니다. 아이 마스크 위로 손까지 막으며 경계하는 눈초리가 역력합니다. 취재진은 비누막을 씌우듯 이른바 코로나 버블을 만들어 현지인과 접촉을 차단한다고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잠깐 다녀와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잠깐 1층에 다녀오는데도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취재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건 당연하고 일본 국민 역시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블은 이미 붕괴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Visitors, athletes, journalists, delegates, of course they are supposed to be within the bubble, but it's not working well. And it's obvious that bubble system is kind of broken.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곳곳에서 방역 빈틈이 노출되는 가운데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대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처음 감염됐고 선수촌에 머무는 외국 선수 1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한일 외교 차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냉랭한 양국 관계를 보여주듯 두 사람은 인사도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과 모리 외교차관이 회담장에 들어섭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다음 날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굳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악수도 없이 회담장으로 들어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린 미일 차관 회담이 팔꿈치 인사를 교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출국에 앞서 최 차관은 일본 정부가 소마공사의 문제 발언 이후 신속히 경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위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큰 문제죠. 우리가 요구하였듯이 응당한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고.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수출 규제 해제 등 양국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 언제 공식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両国間の懸案の解決のため、韓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懸案の解決のための韓国側の具体的提案を注視していると。 이번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 수준의 내각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스가 총리는 올가을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상황과 코로나 등 불확실성 속에 한일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의도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에서 한 발언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소식 전해드렸죠. 2071님, 대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밀란 발언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에서 하산하다 실종됐고 지금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6192님, 자랑스러운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사고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폭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상목님, 폭염이 심해질수록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올해 더위 유독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더위에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9330님, 코로나 확산에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폭염에도 힘들게 일하시는 의료진들을 생각합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복인데요.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이 꽤 오래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